결국은 너무 건설 투자 쪽으로만 몰빵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이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2035년 정도 되면 0%대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현재 지표상으로는 뭐 지난해보단 좋아요. 지난해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로 보면 뭐 1.4% 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실제 어려웠어요. 수출도 잘 안 되었고요. 기껏 하는 것이 뭐 자동차 정도가 이제 그래도 수출이 좀 돼가지고 그래도 겨우 이제 어떻게 꾸려 나갔는데 올해는 뭐 지표상으로 보면 뭐 지금 뭐 연초에는 올해 뭐 GDP 성장률이 뭐 2.1% 정도? 이 정도 할 거다. 이렇게 뭐 정부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예상했다가 최근에는 뭐 2.6%까지도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된 것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자동차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에 제일 수출 많이 하는 게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올해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수출이 잘 되어서 그렇게 이제 GDP가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 하면 보통 한 2% 정도라고 이제 현재 보고 있는데 지난해 그보다 낮았으니까 이제 경기 불황이라고 보는 거고 올해는 그보다 높으니까 경기 호황이다.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실물 경제 아니면 이제 우리 개인들, 우리 가게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진짜 경기가 좋아졌느냐 이렇게 보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출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기업이 하는 거고 그 대기업들이 하면 그거 가지고 전부 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그 개인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대기업에 근무하는 회사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스피로버 이펙트 해가지고 돈이 뭐 사방으로 이렇게 번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충분히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보면 중소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 분야 그리고 대기업 쪽에서는 좋은데 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그래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 사실 우리나라 뭐 대다수는 사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자영업하고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한 90%는 그러니까 경제가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물가는 물가대로 아직도 지금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실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지금 현재 호황이 아니라 불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항상 뭐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매년 보면 뭐 그런 말씀 나서 저는 사실 경제학자니까 뭐 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아니면 저 이발소로 가거나 꼭 제가 물어보거든요. 요즘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막 꼬치꼬치 물어봐요. 또 지난해가 어떠냐 그러면 올해가 다 힘들죠. 매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약간 가감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더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IMF보다 더 어렵냐? 아직 IMF 위기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많은 사람이 진짜 일자리 잃고 막 이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그거보다는 어렵진 않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 뭐 어쩌면 이렇게 비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확 번졌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어쩌면 뭐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여러 가지 뭐 돈도 많이 또 풀려나가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차라리 지금 더 막상 경기가 더 살아나지 않고 있으니까 뭐난 이제 그때는 뭐 꼼짝없이 갇혀 있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보조금도 일부 나오고 또 실제 뭐 자영업자인데 내가 문을 닫으면 또 정부가 또 보조금도 주고 뭐 이러니까 그런 대로 지금 버틸 수 있었는데 이번엔 뭐 완전히 코로나도 끝나고 그래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뭐 실제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뭐 물가는 물가대로 많이 올라버렸고 또 거기에다가 내 자영업을 하는데 보니까 뭐 밤에도 사람들 뭐 와서 뭐 술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뭐 일찍 가버리고 또 실제 또 주머니에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계가 빚이 많은 거는 당연히 그동안 이제 돈 빌려가지고 집 사서 그런 거죠. 예, 부동산에다가 이제 돈 빌려가지고 좀 심하게 그냥 몰빵을 한 거잖아요. 왜 했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뭐 어떤 투자를 할 때 돈 빌려가지고 딱 투자를 해서 그로부터 얻는 기대 수익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내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는 뭐 그동안
그게 또 잘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었어요. 계속 뭐 정부는 정부대로 계속 뭐 정책 실패를 하거나 또 뭐 2020년 코로나 터지면 또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이러면서 집값이 막 올라가 버리고 또 더 예전에는 우리나라 뭐 인구도 빨리 늘어나고 또 경제 성장도 막 급속하게 막 이루어지던 시기니까 그런 때는 뭐 집 사놓으면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게 또 전혀 현명하지 않은 그러한 행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아주 제대로 된 투자 행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근데 요즘도 그럼 그러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GDP 대비 뭐 가계부채가 한 100%가 넘는데 이 정도 되면 뭐 스위스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데보다 약간 좀 낮은 편이긴 한데요. 거의 뭐 제일 높은 수준이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개인 간의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 전세보증금,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임대인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담보로 임차인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사실은 가계부채죠. 그것까지 포함해버리면 그게 한 1,000조 정도 되니까 거의 한 GDP 대비 150% 되면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아마 단연코 1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빚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GDP 대비잖아요. 근데 이게 GDP 대비가 아니라 우리 그 가계 소득 대비로 하면 이게 이 100%가 아니라 200%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돈을 벌었어요. 매달 돈을 벌어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 수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이 전부 뭐 원리금 갚는 데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250만 원밖에 안 났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내가 외식을 한번 하겠어? 어디 술 한잔 먹겠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가계부채 계속 늘려서 집값을 띄우면 이거는 결국은 경제가 앞으로 건강하게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 가계가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있어가지고 소비를 할 수 없어요. 소비가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무려 50%예요. 절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어요? 그게 안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는 이걸 정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어요. 우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거의 뭐 두 자릿수로 한동안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2010년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5% 밑으로 쭉 떨어지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2%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 경제 성장도 굉장히 빨랐고요. 거기다가 뭐 우리 인구도 한 2,500만이었던 것이 지금 5,100만까지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인구대로 빨리 늘어나고 거기다가 뭐 소득은 소득대로 빨리 늘어나고 더군다나 그 인구라는 것이 거의 뭐 그 어떤 농어촌에 있다가 서울 대도시로 막 몰려오니까 거기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집들은 공급이 충분히 안 되잖아요. 근데 수요는 엄청나게 몰렸죠. 왜냐하면 들어가 살 사람은 많고 또 그 사람들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이제 높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당장 보니까 이거 내가 저축해서 사면 내가 늦겠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이제 그걸 소위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계속 이제 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동안 그게 계속 이제 상승작용을 해 왔는데 그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 이제 좀 전에 제가 뭐 미국의 주식시장도 말씀드렸는데 마치 주식시장에서도 버블이 있는 것처럼 이 그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버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과연 한계치를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이걸 계속 그러면 정부가 이걸 계속 부양하는 방식으로 끌어갈 수가 있겠느냐. 제 생각엔 거의 이제 한계를 이제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제 소수 대기업이 이제 경제를 끌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GDP 성장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고용은 이제 자영업자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이제 고용이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정작 이쪽은 너무 이제 그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이렇게 구조가 이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영업자들 아니면 소규모 그러한 어떤 기업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경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돈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실제 정부가 그러한 경우에 지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어떤 퇴출과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 같으면 그 퇴출되면 퇴출대로 내버려 두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시장만 이게 유연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일반적인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업은 계속 살아남고 성장하고 또 새롭게 들어오고 또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기업들은 퇴출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계속 그걸 도와줘요. 돈을 계속 빌려주는 방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빌려줘 버리니까 결국은 우선 당장 연명을 하자 이렇게 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이 기업 부채도 이 100% 훌쩍 넘거든요. 어쩌면 우리 가계 부채가 더 높아요. 더 높은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현재 생각해 볼 때는 가계 부채가 더 위험해서 가계 부채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기업 부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자 부채가 실제 보면은 내가 이제 수익을 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빚을 갚아야 돼. 그것도 못하는 소위 얘기한 좀비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정리를 못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한국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좀 전에 뭐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중소기업 아니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뭐야 이현 교수라는 사람이 뭐 그럼 우리 그걸 막아라는 소리네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정말 전 좀 약간 걱정스러운데요. 기왕이면 좀 더 긴 시간 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건 여기에서는 뭐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현우 교수 경제포럼 오셔서 제가 정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뭐 좀 전에 말씀 부동산 아니면 자영업자 문제 아니면 뭐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아니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뭐 중국, 미국, 뭐 전 세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한번 같이 와서 참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나라 경제는 제 채널에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채널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어요. 올해 2월 초에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한 반년 남짓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구독자도 우리 신사임당에 비하면 뭐 개인도 안 되는데 근데 제일 시작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예요. 그래서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라는 주제를 무려 6주 동안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계속 일주일에 이제 3번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걸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제 초고령 그래서 지금 한 내년 정도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대비 한 20% 정도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할 텐데 이 정도는 OECD 평균에서 약간 살짝 넘거나 이 정도인데 문제는 그게 초고속으로 이제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이고 올해도 아마 0.7명을 겨우 지키거나 그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OECD 평균이 한 1.5명 정도 되니까 그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인구가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도 아마 2035년 정도 되면 추월할 거고 이제 우리 너무 빠르게 이제 고령 사회로 이렇게 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어떤 생산 활력이라든가 아니 또 인간이 소비도 하잖아요. 소비 활력이 다 떨어지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가 계속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방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설비 투자고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 건설 투자로 계속 간 거예요. 전체 투자 중에 절반이 거의 건설 투자예요. 계속 건설 경기 그리고 집만 계속 짓는 거 우리나라 사실은 가구 수 대비 우리 주택 수는 100%가 넘어요 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 약간 이게 100% 안에 94%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억지로 1가구 1주택 뭐 그거 아니면 뭐 과세를 뭐 더 중과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분가를 해가지고 더 늘어난 거지 뭐 집이 갑자기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정부는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해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계속 썼어요. 그게 지난 정부도 그랬고 올해 정부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그렇게 하면서 계속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건설업자들 이 건설 경기를 살리고 그래서 GDP 경제 성장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한계에 왔다는 말씀 계속 지금 드리는 거고 그게 바로 가계부채를 계속 일으키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계속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또 그게 집값이 높은 이유가 바로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러니까 또 인구 고령화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너무 건설 경기, 건설 투자 쪽으로만 몰빵하고 있고 너무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이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2035년 정도 되면 0%대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0%대로 떨어지면 계속 미끄럼 딸 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좀 어둡다. 솔직히 전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대안에 대해서 뭐 여기서 시간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뭐 다른 방식으로 저희 채널에서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그동안 영상 많이 만들어놨어요. 또 앞으로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 기회를 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